플라톤이 이데아의 정반대편에 있다고 본 게 시뮬라크잖아요. 시뮬라크를 만드는 게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보드리아라 같은 사람 현대는 완전히 이건 시뮬레이션 세계는 이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플라톤이 다시 태어나면 기절초풍을 누죠. 저는 이제 소운서원이라는 작은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형이상학하고 윤리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준비한 그 강의는 플라톤과 이제 원근법의 문제입니다. 원근법과 플라톤의 관계는 뭘까? 전체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 플라톤과 원근법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를 얘기함으로써 서양에서 그 미술과 철학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좁게 말하면은 플라톤과 미술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회화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회화를 폄하했던 플라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리스의 회화는 비판하면서 이집트의 회화는 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걸로 얘기했을까?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플라톤의 그 국가라든가 이런 대화편을 읽어보면은 빛에 대한 은유가 굉장히 많아요. 빛과 이 눈에 대해서. 그런데 왜 플라톤 당시에 발달하고 있던 그 광학, 옵틱스죠, 그죠? 우리가 옵티컬 그러잖아요. 그 광학에 대해서는 왜 부정적이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 미술에는 그 이상화, 우리가 이상태라고 하죠. 아이디어라다고. 이상화가 플라톤의 이데아론하고 딱 들어맞는 건데, 아이디어이라는 말 자체가 이데아를 영어로 한 게 아이디어지. 그런데 왜 플라톤은 자기 시대의 그 회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을까?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 르네상스 미술은 플라톤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르네상스 미술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이상화되어 있죠. 모나리자 같은 그림 보면은 지오콘다던가요? 어떤 그 부인을 그린 건데, 과연 그 부인이 모나리자에 나오는 그 그림처럼 생겼을까?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르네상스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라는 걸 그린 거거든요. 사실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18세기 계몽 사상이 발달하면서 그 사실주의 회화가 발달하잖아요. 그때 사실주의 화가들은 이제 르네상스 그 미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죠. 현실적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르네상스 미술은 플라톤적인 회화인데, 우리 여기 그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는데, 원래 플라톤 아카데미가 이때 생긴 거예요, 원래. 회화를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그런 진리의 위상으로 격상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근법 자체는 반플라톤적이에요. 묘하죠, 그죠?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데아의 관점에서 그리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주체의 관점에서 그리는 거예요. 기차 레일이 쫙 펼쳐 있으면은 기차 레일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근데 가보면 어떻게 보이죠? 안 좁잖아요. 그죠? 기차 레일이 이렇게 좁아지는 건 내 주관이거든요. 근데 르네상스 회화라고 하는 그런 주관에 입각한 거예요. 원근법이라고 하는 건. 그 사태가 묘한 거죠. 왜 르네상스 회화는 플라톤적인 이 상태를 그린 회화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데 어째서 원근법이 발달했을까? 이상하죠, 그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플라톤과 미술의 관계는 과연 적대적인가? 플라톤과 미술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적대적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과연 그런가? 이제 그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플라톤과 진품 가르내기의 철학, 거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도자기 같은 거 보면은 왜 진품 감정하죠? 그 진품이라는 거를 영어로 오센티시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센티시티라는 거는 이제 도자기 같은 경우는 진품이고 또 다른 의미는 진정성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저 사람의 저 행동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러면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오센티시티예요. 그 오센티시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세계는 워낙 광대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플라톤을 바라보는 한 가지 시각은 바로 오센티시티, 그 진품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플라톤이 평생 추구한 거는 뭐냐면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가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정치인을 고를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떻게 진짜 철학자와 가짜 철학자를 구분할 것이냐. 어떻게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을 구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인 거죠. 그래서 진정성의 철학이고 참과 거짓의 구분이 중요한 주제로 이제 대두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두 번째 문단에 가짜, 그 다음에 환각, 판타지, 허상,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플라톤의 이 사람의 이론적인 노력, 철학적 사유의 지향이 가장 집중되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진짜가 뭔가, 정말 우리가 거기에 의지할 수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정말 리얼티가 뭘까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가장 집중적인 관심사죠. 만약에 우리가 그 실제를 찾아낼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면 되잖아요. 그 모방이 뭐냐면 그리스어로 미메시스예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료하는 거는 뭐냐면 모방이에요. 미메시스. 어떻게 진짜 참된 거를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모방함으로써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모방이라는 미메시스의 근대적인 번역이 뭐냐면 리프리젠테이션이에요. 리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그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모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재현이지, 재현. 어떻게 그 참된 그 진짜 실제를 우리가 재현해낼 것이냐. 그 다음에 근대 인식론의 맥락으로 바뀌면은 그게 표상이 돼요, 표상. 우리가 왜 조금 약간 이론적인 책은 항상 나오는 게 표상이죠. 약간 맥락이 바뀌어요. 어떻게 내가 저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를 내가 내 주관에 의해 왜곡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표상할 것이냐, 이런 거죠. 다 같은 문제의식이에요. 어떤 오리진이 있고 어떻게 그 오리진과 가장 가까운 쪽으로 내가 모방하고 표상하고 살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플라톤 생각의 우주론적 배경이 뭐냐 하면, 코스몰로지컬한 배경이 뭐냐 하면, 조물주가 이데아에 입각해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물주가 이데아를 보고서 그 이데아를 모방해가지고 진료, 물질을 빚은 거죠. 이런 생각의 우주론적인 배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과 같은 철학에 입각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귀결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바로 인공물에 대한 자연물의 우위예요. 이거를 이제 철학에서 쓰는 그 용어로 하면은 어떤 것의 존재론적인 위상이라고 그래요. 존재론적인 위상. 거울이 있어요. 내 모습이 비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저 거울에 비친 내 모습보다 존재론적인 위상이 더 높겠죠. 나는 실물이고, 그죠? 쟤는 이미지니까, 그죠? 자들이 자주 그걸 따지거든요. 존재론적 위상이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그게 가치론적인 위상이에요. 진짜 존재하는 내가 거울에 비친 저기 나보다는 더 가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이런 식의 생각에 입각할 경우에 인공물보다는 자연물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현대인하고 좀 다르죠. 현대인들은 물론 뭐 사람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적인, 그러니까 네이처가 아니라 컬처에 굉장한 깊은 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현대인들은. 플라톤에는 달라요, 플라톤은. 인간이 만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실제 존재하는 것들의 모방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톤에게서 낮은 존재론적 위상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애들 자체가 이데아를 모방한 건데, 그림은 이걸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아부터 두 단계 떨어지는 거죠. 플라톤이 같은 세계상으로 말하면 우리도 다 그림자예요. 진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또 그렸으니까 훨씬 더 뭡니까? 낫겠죠, 유치하고죠. 그래서 의자는 동일성을 유지하지만, 이 동일성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말인데, 이게 현대 철학에서 이 동일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서는 거의 말을 못할 정도로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 그것이 다른 게 되지 않고 딱 그걸로 유지하게 해주는 어떤 알맹이 같은 거죠. 그게 아이덴티티, 동일성, 동일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분 후에는 코끼리로 변했다가 또 10분 후에는 뭐 비둘기로 변하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동일성을 유지하지만 의자를 그리는 화가는 그것의 어떤 현상, 페노메노죠. 현상을 그릴 것일 뿐이다. 그래서 화가는
현상을 놓고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대로를, 즉 그것의 실제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의 허상, 판타즈마죠. 모방할 뿐이다. 이 판타즈마가 라틴어로 가면 이제 판타지아가 돼요. 판타지아가 되고, 그리스도 물론 그 말이 있는데, 판타지아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팬터지죠. 판타지. 빵똥무, 프랑스의 그 빵똥무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죠? 내가 팬텀 오브 오페라, 팬텀이 이거예요, 이거. 그림자, 허상, 꿈,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플라톤에게서는 가짜 철학자가 소피스트이듯이 가짜를 만들어내는 예술가가 화가인 거죠. 그래서 고다음 문단, 이런 문제의식이 특히 농밀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소피스트인데, 여기에서 플라톤은 모상술을 사상술과 허상술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플라톤에게서 가장 중요한 구분이 뭐냐면 진짜인 이데아하고 그 이데아의 이미지인 에이돌론의 관계예요. 진짜 이데아가 있고 그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인 그 이데아의 모상일 뿐인 에이돌론의 관계죠. 이 에이돌론이라는 말이 현대에 온 게 뭐냐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우상.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진짜 중요한 거는 플라톤이 이데아와 그것의 모상물인 에이돌론을 구분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플라톤이 이 에이돌론 자체 내에서 에이콘하고 판타즈마, 즉 시뮬라커들을 구분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에이돌론, 요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모상이죠, 모상. 이 모상에서 에이콘하고 판타즈마를 구분해요. 요게 핵심이에요. 에이콘하고 판타즈마를. 에이콘이 현대화가 된 게 아이콘이에요. 근데 아이콘은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아이콘은. 우리가 컴퓨터 보면 왜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잖아. 그럼 프린터 그림을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프린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프린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프린터 모양이 아니고 딴 거 그려놓으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에이콘도 에이돌라인데 이거는 에이돌라 중에서 그 원래 실물하고 좀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 판타즈마라는 말도 쓰고 시뮬라크라는 말도 쓰죠. 이 두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거의 안 쓰인 말이에요. 2500년 동안 묻혀있다가 현대 와서 시뮬라크를 만드는 거죠. 그게 시뮬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장 보드리아가 말한 건 시뮬라스형으로 부활하죠. 이거 참 재밌는 말입니다. 개념에도 운명이 있는 것 같아요. 개념에도. 그래서 핵심은 이런 거죠. 여기 이데아가 이렇게 있고 다른 것들은 이데아의 에이돌론인데, 그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더 가까운 에이콘도 있는가 하면 아예 먼 시뮬라크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여기 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조각을 만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조각을 그렸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한 그 거울에 비친 영상. 저 영상만 해도 좀 나오는데, 예컨대 내가 물이 흔들리는데 이게 모습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막 흔들리는데 얼굴 비치면 막 얼굴 그 자체도 막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저것보다도 더 못한 거지, 그죠? 이렇게 오리지널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점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예요. 이 사람 철학 구도가, 그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왜 플라톤이 미메시스에 강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 이데아가 점점 뭡니까?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죠. 모방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은 리셈블런스예요. 영어로 하면 리셈블런스. 유사성. 그러니까 리셈블런스하고 시밀리투드는 다르죠. 앤디 워홀의 그림 보시죠. 앤디 워홀. 이렇게 깡통 쫙 늘어놓는다거나 모택통이나 마릴몰로 얼굴 쫙 늘어놓는 그런 그림 있죠. 그죠? 거기에는 어떤 걸 딱히 원본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 그냥 비슷한 거예요. 시밀리투드죠. 요건 시밀리투드가 아니라 리셈블런스예요. 왜? 원본이 있으니까. 그 원본에 대한 유사성이니까. 가깝다라는 거는 이데아라는 건 어떤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는 어떤 그 물질성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는 지금 이게 물질로, 그죠?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직원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컨대 대왕암 공원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있는데 대왕암 공원에도 있어? 말이 안 되죠. 그죠? 양자역학 같은 데서 그런 거 나오는데 실제로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 시간 살고 있는데 동시에 3,000원에 살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원래 물질도 공간도 시간도 없는 순수 개념이 이데아로부터 뭔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가깝다는 얘기 뭐냐면 이걸 점점 떨어내는 거예요. 얘들을. 더 많이 떨어내가지고
원래 순수한 에센스에 가까이 갈수록 더 그게 일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왜 수학을 중시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 아들 아시죠, 그죠? 플라톤 아카데미의 그 현관에다가 써놨다는 거 아니야, 그죠?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 들어오지 마라. 수학을 모르는 사람 아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이제 사실 속설이란 말도 있는데, 하여튼간 어쨌든. 왜 그러냐? 동그라미. 이 세상에 많은 동그라미들이 있죠. 우리가 예컨대 연못에다가 돌멩이 펑텅하면 이렇게 파문이 막 일죠, 그죠? 이런 동그라미도 있고, 보름달도 있고, 많은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동그라미들은 뭐냐면 물질과 시간, 공간에 제약되어 있어요. 특정한 물질, 특정한 시간, 공간 속에. 근데 수학으로 가면은 그 모든 것들 다 떨어내버리죠, 이렇게 전부 다. 내가 칠판에다가 동그라미 그리면은 이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컴퍼스로 그린다 하더라도 두께가 있잖아. 수학적 원형, 수학적 선이라는 거는 길이만 있고 이 두께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칠판에 그리면 이게 색깔이 있잖아요, 이게. 흰색일 수도 있고, 녹색, 그 빨간색이죠. 이 흰색이냐, 녹색, 빨간색은 이 동그라미 본질과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이제 그 철학 용어로는 퀄리티, 질들을 떨어내야지 수학적 어휘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뭡니까? 이 형태조차도 완전히 떨어내면 그게 이제 원의 이데아가 되는 거죠. 그런 구도예요. 그러니까 고중세 사람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이 신체가 부정적이잖아요. 고중세 사람들한테는 더구나 이제 중세는 기독교 사회잖아요. 기독교 사회는 더 그렇지. 신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죄악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육체, 고기 육자 써가지고 그런 생각이죠. 더 물질적일수록, 더 질적, 퀄리터티브할수록 그거는 점점 더 이제 이데아가 타락한 거죠. 진도로 넘어가서 또 속도를 살짝 내면은 거기 인용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은 그대들의 시각에는 같은 크기의 것들이 가까이에서는 더 크게 보이나 멀리에서는 더 작게 보이지 않소. 또한 두꺼운 것들도 많은 수량의 것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소. 같은 소리를 또한 가까이에서는 더 크나 멀리서는 더 적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감각에 휘둘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 삶의 구체칙은 무엇이겠소? 특정의 기준이 아니겠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적인 것들은 우리 감각과 연관되는 거죠. 색, 두께, 모양 다 뭡니까? 우리 감각과 연관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데아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감각으로 파악하는 것들 다 벗어나야 되죠. 이렇게 플라톤은 이제 동일성의 사유를 이제 전개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의 포인트로 넘어가서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플라톤 존재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 입각할 경우에 왜 플라톤이 국가에서는 자기네들의 회화를 낮게 평가했으면서 이집트의 회화는 왜 상찬을 했을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 예술은 본 것을 그린 거지만 이집트 예술은 아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의 기본 그 줄거리가 뭐냐면 보는 것과 아는 것의 관계인 거죠. To see 하고 to know의 관계인 거죠. 현존이란 말은 프레상스죠, 프레상스. 좀 여러분들 나오면 현존에 있지, 이렇게. 그죠? 학교에서 왜 누구 결석했다 그러면 absence는 부재. 그 반대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리스 미술은 보이는 걸 그리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 현대 예술가들은 그걸 다 칭찬하거든요, 전부 다. 예술 사가들은 전부 다. 그 전의 미술은 이집트의 미술 같은 경우는 거친 미술인데 플라톤의 젊은 시절에 이루어졌던 그리스 예술 혁명이야말로 우리 예술사의 아주 위대한 승리다, 오히려 그것이. 그럼 약간 서양 중심적인 생각이기도 해요. 많은 예술사가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실제 또 지금 봐도 그 전의 그림보다는 이 그리스 조각이 뭔가 균형과 비례가 잘 맞고 그렇긴 하죠, 사실. 그죠? 근데 플라톤한테는 그게 비판 대상이야. 훗날의 예술사가들은 그게 아주 훌륭한 예술사적 혁명인데 그 당시 살았던 플라톤 자신에게는 그게 아주 못마땅한 거지,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이집트 예술을 상찬하는 거죠. 이집트 예술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이집트 예술이거든요. 눈을 잘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옆을 보고 있는데 정면에 눈을 그린 거지. 가운데 안 오거든요, 눈동자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현대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포스터인 줄 알 것 같아, 포스터. 아니면 초등학생 너무 잘 그렸고, 한 중학생이 누가 그렸나? 이렇게 하거든요. 오히려 플라톤이 이걸 아주 막 상찬하죠, 플라톤. 그리고 요런 거 보세요, 요런 거. 이게 이상하죠? 이게 어떤 상황을 그린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런 게 왜 들어가겠어요?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게 좀. 만약에 현존의 미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새분, 새. 화살에 맞아서 지금 죽은 거거든요, 얘가. 여기 화살을 이렇게, 그죠? 화살에 맞은 애들하고 산 애들하고 막 섞여 있죠.
저는 현실에 있을 수가 없는. 플라톤은 오히려 이걸 막 칭찬하면서 일반적인 미술사가들이 아주 격찬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 미술의 혁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거죠. 참 재밌죠, 그죠? 네. 자, 넘어가 봅시다, 한번.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플라톤과 원근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플라톤의 미술관은 굉장히 복고파예요. 자기 시대에 이루어진 그 미술의 혁명에 대해서 감동한 게 아니라 거꾸로 지금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플라톤은 상당히 복고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원근법하고 연관지어 보면은 참 재미가 있는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리스의 원근법이 있었냐 자체가 논쟁거리예요. 또는 약간 예술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에는 음영화, 스키아그라포스하고 그 다음에 배경화, 스케노그라피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스키아는 이제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스케네는 뭐냐면 그 지금의 그 씬, 연극이나 영화에서의 씬이죠, 씬, 장면. 그게 스케네, 그리스거든. 이 두 가지가 있긴 했는데, 이것이 과연 원근법이었던가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복잡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지금 요런 그림들, 요런 거 보면은 약간 원근법이 들어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거. 잘 보면 원근법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원근법이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논쟁거리예요. 예술사가들 사이에서. 비트루비우스라는 그 건축십사라는 게 이제 건축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헌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걸 마치 이걸 원근법적인 것처럼 묘사해 놨지만, 파노프스키라는 그 유명한 미술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파노프스키는 그게 사실 원근법이 아니다. 원근법이 아니고, 단지 약간 마애불, 저 절벽에 새긴 이런 것처럼 요철을 좀 준 거지. 그걸 가지고,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과장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노프스키의 생각이죠. 우리 비트루비우스라는 사람의 건축 14라는 책인데, 이 책이. 여기 보면 이제 평면도와 인면도 배경을 그걸 구분하고 무대의 정면과 쑥 들어간 양측면의 명암에 의한 소묘이며 모든 선을 원을 대여시킨 것이다. 이걸 보면 상당히 원근법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파노프스키는 좀 이 사태를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눈속임이라는 눈속임. 그걸 이제 통페레이라는 통페레이, 프랑스어인데 웨이는 눈이고 눈, 아이고 통뿌는 뭐냐면 이제 속임수예요. 눈속임. 이 눈속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건축을 하려면은 그 눈속임을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기둥을 똑바로 세우면은 요게 약간 이렇게 좁아 보여요, 기둥이라는. 우리 눈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내 감각과 이 실제의 관계인 거지. 그래서 건축가들이 이거 이렇게 세울 적에 요걸 살짝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요. 우리 건축의 그 배흘림이지, 배흘림.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는 이게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트럼페예요, 눈속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 미켈란젤로 산 거, 이거 굉장히 커요. 한번 다 사실 나도 못 봤는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만약에 고지식하게 만들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대로 고지식하게 만들면 밑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가분수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내가 보면 이게 잘 보이죠. 요거 보이죠? 이렇게 다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눈속임의 문제예요. 예술가들은 눈속임을 해야 되는데 플라톤은 눈속임이 나쁘다는 거지. 사람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근데 현대인이 볼 적에 플라톤의 얘기는 약간 좀 트집 잡는 것 같잖아요. 억지스럽죠. 아니, 예술가가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좀 이렇게 가분수로 만들었거니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난리를 칠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배경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 플라톤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리스 역사에서. 플라톤이 살던 시대는 그리스가 망하기 직전이죠.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게 399년이거든요. BC 399년. 그러면 플라톤이 볼 적에는 지금 이 그리스라는 세계가 완전히 풍전등화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볼 적에 이 풍전등화 같은 조국을 구할 유일한 길은 진짜 참된 어떤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이 세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없는 거지. 그런 이 사람의 절박한 심정으로 볼 적에 가짜를 만드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지. 가짜 정치가도 문제고 가짜 철학자도 문제지만 뭐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가짜를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부정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예술이라는 걸 둘러싼 아주 그 해묵을 문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술과 윤리의 관계예요.
예술은 윤리를 파괴해야 예술이 되는 거거든요. 예술이 윤리대로 하면 재미가 없죠. 하나도 재미가 없다, 예술대로. 근데 윤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술이라는 거는 자꾸 우리의 그 세계를 자꾸 흔들고 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의 정서를 망가뜨리고 이런 거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조커라는 영화 개봉했잖아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2편이 나왔는데 다들 왜 뮤지컬 만들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망스럽다고. 내가 볼 때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조커를 보면은 그 땅이 어떻게 악당이 되냐 그리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도덕이나 정서를 볼 적에 굉장히 안 좋은 영화거든, 굉장히. 그래서 비평하더니 막 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 당연히 영화 자체는 참 재밌다. 그런데 그렇게 악당을 동조적으로 그리면은, 아니, 그러면 뭐, 인생이 불만스러우면 다 좋고참 되란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욕을 하죠, 비평가들이. 토드 필립스 감독이 그래가지고 이 편을 망쳤다는 거야. 그 비판에 막 시달려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술과 윤리는 영원한 적이에요. 결국은 플라톤의 예술에 대한 이런 비판은 사실은 예술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윤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의 줄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플라톤은 자신의 시대에 등장 시작한 이런 프로토 원근법, 그 원근법이냐 이게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그냥 프로토 원근법을 칩시다. 프로토 원근법의 눈속임을 파악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의 봄을 중시한 예술가와 실제의 아연을 중시한 철학자의 차이였다. 실저희하고 실자희는 저만한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옛날에 그 김연자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 모를 것 같다. 김연자가 그 가수의 노래 중에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거 실저희하고 실자희는 엄청난 차이죠. 저만한 차이인데 사람을 봐도 이 실저희를 추구하는 사람하고 실자희를 추구하는 사람은 좀채로 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죠.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결혼할 적에 내가 실저희인지 실자희인지 스스로 잘 파악해가지고 같은 과로 결혼해야 돼요. 실저희를 추구하는 사람하고 실자희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 거의 이혼을 하는 90%. 자, 그래서 이 실자희를 추구하는 철학자하고 실저희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차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당대에 등장한 프로토 원근법은 그에게 진실을 속이는 것으로 다가왔고 진품 가려내기를 핵으로 하는 그의 사유에서 이런 눈속임들은 가짜로서 속가내어졌던 것이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원근법은 반플라톤적이니까 여기를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르네상스 미술이 플라톤적이지 반플라톤적인 참 묘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림들을 보면은 다 이상화되어 있죠. 여자도 8등 시민으로 다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모나리자도 트럼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인이. 자기가 생각한 이상을 그린 거지, 그냥.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르네상스 미술의 가장 중요한 성체를 원근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중세회화라고 하는 거는 원근법이 없어요. 이 그림하고 되게 비슷해요. 중세 그림. 원근법이 전혀 없고 다 평면화되어 있고 비현실적이에요. 현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림 하나에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있는데 그 밑에서 프란체스코 성인이 막 기도하고 있고 프란체스코 성인은 중세 사람이잖아요. 그 여기 예수가 매달렸는데 여기 프란체스코 기도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현존의 미학으로 보면. 중세 그림 보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중세의 회화가 현대회화와 더 가까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중세하고 현대는 거리가 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고대나 근대 회화보다 중세 회화가 현대와 훨씬 가깝습니다. 어떤 건 진짜 현대화 보는 것 같은 그림 같아요. 모자이크나 스테인드 글라스도 중세 그 미술의 작품이죠. 발명이죠. 모자이크. 참 흥미로운 거는 예수가 활동한 지 한 2, 3세기 후에 나온 그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신플라톤주의다 그래요. 신플라톤주의가 나올 그쯤에서 이 그리스 미술의 프로토 원근법이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면서 화면이 평면이 돼.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뭐냐면 모자이크 처음 등장해. 그 시대에.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신플라톤주의와 모자이크가 틀림없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젠가 그걸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세회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세회화는 오히려 이런 그림과 더 훨씬 가까워요. 현존의 미학이 전혀 아니에요. 르네상스가 되면은 현존의 미학이 나오고 그 현존의 미학이 나올 적에 등장한 게 바로 원근법인 거죠. 그래도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원근법을 이렇게 사람들이 몰랐었는데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림에다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문인데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가지고 깊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 솔개가 뭐 소나무 너무 잘 그려가지고 새가 와서 이렇게 떨어 죽었다는 거 아니야? 앉으려고 하다가 그것처럼 들어가다 머리를 꽉 박고 있다는. 진짜인지 혹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들어가는 줄 알고 가다가 벽에 머리를 박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들이 처음으로 원근법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시대 사람이 원근법을 보고 놀란 거는 우리가 뭐 그 5G 갖고 공룡 같은 거 만들면은 놀래가지고 진짜로 뭐 이 정도 해당하는 거지. 자, 그러면 르네상스의 미술은 플라톤적인 건가 반플라톤적인 거냐? 답은 뭐냐 하면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원근법을 추구한 거는 반플라톤적인 거예요. 엔타이 플라토닉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데아의 관점에서 자동차 레일을 똑바로 그려야 되는데 플라톤에 의하면은 눈속임 하지 말고 이게 눈속임이잖아요. 그렇지? 본 것을 그린 거지. 그렇지? 본 것. 그런 점에서 르네상스 시대 회화는 반플라톤적이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에르스트 마하 같은 사람 반대로 원근법을 플라톤적이라고 비판을 해요. 복잡하죠, 얘기가. 얘기가 복잡해요. 에르스트 마하라고 유명한 과학사가 있어요, 과학자. 여러분, 왜 비행기 날아갈 때 면마하 그러지? 시속 면마하로 비행기 그 마하, 그 사람 이름이에요, 마하라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마하는 거꾸로 원근법을 너무 플라톤적이라고 비판을 해요. 상황은 참 묘한 거죠, 그죠? 마하의 비판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최후의 만찬 봤죠?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이게 탁자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제 그런 거예요? 탁자가 한 1kg 된 탁자다, 예를 들어서. 1kg가.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어. 아니, 여기 있는 탁자가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죠. 이게 약간 억지스러운 언급법인 거예요. 기둥이 있고, 예수가 있고, 이렇게 12명 제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로 여기서 보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이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마하는 원근법은 반플라톤적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너무 플라톤적이라고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복잡하죠, 얘기가. 이런 거죠. 르네상스의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반플라톤적인 거예요. 분명히 이건. 주관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주관으로 보는 원근법 요 자체는 너무나 플라톤적인 거예요. 왜? 이게 이상화되어 있는 이상화. 진짜로 우리의 경험에 충실하면 그런 원근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르네상스 시대의 원근법은 엄청 과장된 원근법인 거예요. 진짜. 내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말이 안 되죠. 100m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호모지니어스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등질 공간이라고. 공간인데 호모지니어스.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이렇게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는 공간이 쫙 펼쳐진 공간이에요, 식으로.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원근법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인간의 그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같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이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경험으로 보는 거라기보다는 아주 수학적으로 구성된 거라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독일 미술가 뒤로가 왜 이렇게 막 광하고 연구하잖아요. 보면서 연구하잖아요. 정말로 이게 기하학적으로 우리한테 보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현대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현상학이라고 해요, 현상학. 예를 들면 뭐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르뽕 뛰는 현상학자들이죠. 예. 거기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과학자들이 시각이나 공간을 그냥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 경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과학자들의 패러다임으로 구성된 세계지, 그게. 정말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르네상스 회화는 이자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그린다는 점에서는 반플라톤적이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을 잘 들어보면 너무너무 플라톤적이다. 그래서 얘기가 좀 복잡해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좀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서 플라톤과 예술의 관계를 간단히 적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플라톤이 당대 예술에 대해 다소 야박한 평가를 내리긴 했지만 이미 지적했듯이 그리스 예술은 그 한 측면에서 플라톤적인 것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 예술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플라톤적이잖아요. 조화롭고 이상화되어 있고 균형 잡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얄궂게도 플라톤 자신은 그거를 뭡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플라톤과 미술 관계는 참 묘합니다. 그 후 서구 미술은
플라톤이 비판했던 현존의 미학을 버리고 무관점의 세계로 나간다. 무관점. 아무런 이 그림을 누가 바라보는 거에 대한 관점이 없어요. 중세미술은 이게 지금 관점의 문제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중세 보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죠. 이 화면이 이거 어디에서 본 거지? 이게 없어요. 막 섞여 있어, 그런 식으로.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우구스티누스와 막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중세미술은 무관점, 퍼스펙티브가 없는 거지, 그지? 원근법이라는 말이 영어 원문 자체가 퍼스펙티비즘이에요. 관점주의예요. 중세미술은 무관점의 세계다. 그러나 르네상스에 이르러 현존의 미학은 다시 환골탈퇴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때 플라톤과 미술의 이중적인 관계가 다시 묘하게 반복되는데 그것은 바로 원근법은 현존의 미학을 추구한 반플라톤적인 기법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현존을 이상화한 플라톤적 기법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서구 미술은 경험의 차원을 보다 잘 재현하는 현존의 미학을 추구하게 된다. 사실주의 화가 푸동 초상화 그린 사람이 있지. 쿠르베 같은 사실주의 화가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천사 안 그려. 쿠르베 그림의 주제는 주로 뭡니까? 돌 깨는 사람, 뭐 이런 거죠. 그죠? 석공을. 그러면서 서구 예술은 사실주의로 건너가요. 이건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톨스토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사실주의 문학으로 건너가죠. 괴테 같은 그런 문학에서 톨스토이 같은 걸로 건너가 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서양 미술사에서 현존의 미학을 추구한 그 가장 극한적인 형태가 뭡니까? 바로 인상파 미술이죠. 나무를 그린다? 그 이전 사람들은 나무를 아뜰리에에서 그리지, 나무를. 생각을 해서 막 그리죠, 그죠? 인상파가들은 밖에 나가잖아. 나무를 보는 거지, 내가. 가서 보고 그대로 그걸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이 화파에서 나타나는 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연작이 많은 거죠, 연작. 모네의 그 수련 연작 같은 것도 있고, 또 루앙성당 같은 연작도 있고. 왜 연작이 많죠? 볼 때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화가들은 본질을 그린 거기 때문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모나리자라는 그 여인을 그리면은 아침에 뭐 부시시한 상태 일어나는 상태도 있을 거고 화장을 쫙 한 경우도 있을 테고 뭐 수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전부 다 떨어버려요. 다 그 정답을 그려요. 정답. 이데아를 그린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현상에 충실하면은 내가 새벽녘에 본 루앙성당하고 저녁에 본 건 다르게 보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인상파 미술에서는 연작이 많은 거야. 그런데 정말 인상파 그림은 본대로 그린 걸까요? 아틀리에가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보고 그렸기 때문에 인상파 미술이야말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린 거고 다른 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여러분들 숙제로 하는 거예요. 숙제로. 그래서 루앙성당의 연작에서 어떤 것이 더 사상술적이며 그러니까 아이콘적이며 어떤 것이 더 허상술인가 시뮬라크라고 묻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런 세계를 극한적으로 추구한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앤디 워홀 작품이에요. 모택동 그림 이렇게 쫙 땅통 뭐 캠벨인가 뭔가 그게 이제 작품이죠.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현대예술에 이르러 예술적 재현의 개념은 한계에 달하고 추상미술이 전면적으로 부하겠다. 예술이 뭔가를 재현한다는 걸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게 되니까 다시 원근법이 없어지죠. 현대미술 보세요. 원근법 있나요? 뭐가 전혀 없죠. 현대미술 보면 원근법이 완전히 그냥 무시되어 있죠. 그죠? 최근에 그 나온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사람 그림이 왜 그렇게 화제가 되냐 하면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원근법을 지배하던 근대미술과 이 현대미술 사이의 그 긴장을 엄청 복잡한 방식으로 그린 사람이에요. 호크니가. 추상미술이 되면 이제 뭡니까? 원근법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현대미술은 중시하고로 가까워. 거꾸로. 현존의 미학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추상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플라톤적 존재론이 예술적 활동에 근저에서 새로운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 현대예술은 플라톤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유대적이기도 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예수가 죽은 다음에 그 예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만들어지죠.
예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야, 이런 사람이었어? 아우, 신이 보낸 거야? 뭐,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뭐, 마술사야? 막. 예수에 대한 담론이 그냥 수백 개가 만들어요. 그 중에 채택된 게 이제 그 카톨릭적인 그 예수관이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없는 예수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이분법적 사고. 이 원론.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분리해요. 여러분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그 신세계 에반겔리온이라는 거 혹시 봤나? 그게 아주 그 영지주의가 세계를 정말 재밌게 묘사한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인 플라톤주의, 아주 극단화돼. 그러니까 내 이 육신은 그냥 엄청 죄악스러운 거예요, 육신은. 인간의 가야 할 것은 뭐냐면 육신을 자꾸 다 떨어버려, 전부 다. 떨어버리고 원래 영혼만 있던 세계로 뿅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옛날에, 나이 든 분들은 기억할 것 같아. 휴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되면 뿅 간다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죠, 우리 지금. 그게 이제 영지주의 백그라운드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뿅 가는 거죠. 육신을 다 떨어버리고. 이게 이제 추상미술과 관련돼, 추상미술. 로드코 알죠, 로드코. 그 다음 뉴먼,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다 떨어버리고 전부 다. 몬드리안, 칸스키 다 떨어버리고 전부 다 추상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거죠. 뉴먼 그림 보면 간단하잖아. 선만 하나 쫙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플라톤적이고 유대 기독교적인 그런 식의 세계가 현대미술에서 오히려 부활한 거죠, 거꾸로. 사라진 게 아니고, 오히려 부활한 거죠. 그래서 상호대조적인 뉴먼과 폴락의 그림들이 잘 보여주듯이 현대회화에는 내용상 플라톤적인 작품도 있고 반플라톤적인 작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현대회화를 이끌어온 힘은 가시적 현실, 위지블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 현실 너머에서 화가가 사유하는, 본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차원을 그리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라고 해야지 않을까. 현대화가 이데아를 그리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각 화가들이 이데아의 자리에 놓고자 하는 그것을 그리려 애써온 역사가 현대 추상회화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호한 화백 같은 그림 보면은 딱 드는 생각이 저건 나도 그리겠는데? 그냥 그지? 저거 하나 딱 찍는 그런 식으로. 철학적인 내용을 모르면 처음 그림을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본다면 플라톤과 회화, 넓게는 미술의 관계는 플라톤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본질적인 것이었으며 플라톤적인 것과 반플라톤적인 것은 서구 미술사를 관료해 온 일종의 무의식이었다 해야 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는 이 동북아 세계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풀어야 할 다음 숙제죠. 그게 바로 기에서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라는 거에서. 그래서 같은 한국 화가지만 이완의 세계가 이런 세계라고 한다면 김한기 같은 분은 반대로 동양의 그 기에 입각한 세계가 아닌가라는 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가설이에요. 일종의. 그건 뭐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쭉 들으시면서 혹시 의문 나누고 있으시면 한번 질문 주시면 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 이집트 미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그렸을 때 이제 플라톤이 이거를 좀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 안이 꼭 이게 맞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안이 그 본질에 가깝고 그게 아니면 내가 틀린 걸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의 이 생각 속에는 어떤 게 전제되어 있냐 하면 가변적인 거. 가변적인 거는 진리가 될 수 없고 가변적이지 않은 것. 그 영어로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기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어떤 이런 질들과 시공간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에센스, 본질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이 진리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철학에 오면 그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진다는 표현보단 현대 철학으로 오면은 플라톤주의와 반플라톤주의가 분열을 해요. 이 한쪽 철학은 플라톤주의를 이어받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적이고 논리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회를 차지한다는 입장이 이렇게 있고 다른 한쪽은 반대예요. 꼭 반플라톤주의예요. 오히려 이 세계의 진리, 이 세계의 진짜 본질은 생성하는 거다. 생성, 비커밍.
체인지, 변화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이상의 본질이고, 그 베르그송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니체,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이런 사람 등등. 거꾸로 그게 본질이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지는 이렇게 딱딱 정해서 이런 건 오히려 더 피상적인 거지. 거꾸로.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지금 질문한 그 진리, 특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 존재해요. 어쨌든 플라톤에게서는 고정불변하고 영원불변하고 자기동일적인 것, 그런 게 이제 진리인 거죠. 저는 반플라톤주의에 좀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시대에 아직까지 플라톤을 공부하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 플라톤적인 것의 한계가 완벽히 드러나고, 아까 이야기한 철학의 두 갈래에서 뭐 철학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쉽게 결론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플라톤주의의 오류가 완벽하게 드러나면 이제 얘기는 일방적으로 기울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가지고, 현대 철학에서도 들레즈나 이런 사람, 데리다 같은 사람들이 반플라톤주의를 전개했잖아요. 그러면서 글로 완전히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또 바디우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또 플라톤주의를 좀 부활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현대 철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해소된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 당시 예술가들 원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르네상스 시대에 플라톤 철학이 다시 소환된 이유가 뭔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아니라 플라톤이 영향을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화가들이 원근법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는, 유럽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다 거의 기울어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인용이 되어 있는데, 오르한 파묵이라고 하는 그 사람, 터키 사람이던가?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소설 주제가 그거죠. 이슬람의 화가들이 볼 적에는 이게 악마의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 화가들은 여전히 그 중세적인 그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베네치아 이런 애들이 이상한 그리거든, 전부. 거기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 하면은, 화가가 진짜 위대한 화가 되면 눈이 멀어야 한다. 현존의 미학을 거부하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 영혼으로, 이런 대목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서양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원근법을 추구했는데, 르네상스 시대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플라톤으로 전환되는 시기예요. 중세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였다고 한다면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플라톤으로 전환하는 시대가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거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맥. 그 플라톤 하면 뭐냐면 딱 수학이 떠오르죠. 공간, 기하학이 떠오르죠. 결국은 원근법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건 인간 주체성이 강조된 거지만은 그 구체적인 방식은 기하학적이고 플라톤적이었던 거죠. 교수님 저작을 좀 읽어보면 그 반플라톤적이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또 객관적 선험의 철학이 또 읽어보면 그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또 플라톤적인 느낌이 또 있어서 선생님의 철학적인 입장, 세상을 보는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걸 얘기해야 되는 거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의 그 존재론적 입장은 생성 존재론이 이 세계에 조금 더 심층적 진실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게 이제 동양으로 말하면 이제 기하학이죠, 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먼저지만, 그러나 생성 존재론이라고 하는 게 생성을 강조해 가지고는 좋은 철학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반대로 이게 생성 존재론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철학이 되려면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세계의 본질이 생성이라면, 그러면 왜 이런 정해진 개발자들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지구는 태양을 일정하게 돌까? 질서 있게. 오히려 플라톤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성 존재론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개별성, 뭐 질서, 법칙, 이런 건 다 허상이야. 이 세계의 본질은 생성이야. 라는 걸 막 역설하면 이게 좋은 철학인가요? 좋은 철학이 아니죠. 그건 그냥 내 입장을 막 얘기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좋은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 대한 반대되는 거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그게 좋은 철학이잖아. 내가 생성 존재로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개별성, 보편성, 법칙성을 설명해줘야 되는 거죠. 이 세계의 본질은 생성하는 기인데 왜 이렇게 질서가 있을까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은 근본적으로는 생성 존재를 깔되 그 위에서 어떻게 그런 동일성들이, 질서가,
법칙들이 가능할까 도대체라는 거를 설명해 줘야 한다. 마치 상감이라는 거죠. 상감. 도자기 보면 이렇게 도자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학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렸다기 또 뭐라 그러죠? 상감돼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말하자면 그 생성 존재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 수학적 차원들이 보완돼야 한다. 상감돼야 한다는 게 저의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플라톤은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이데아가 나왔다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선과 악이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데아가 따로 있어요. 플라톤이 진짜 가짜를 구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선과 악의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 철학 좁게는 플라톤에게서 악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게 질문의 포인트인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선과 악 개념이 없어요. 좋은과 나쁨만 있어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 선과 악 개념은 기독교의 개념이에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중세적인 기독교 세계 넘어가면서 좋음과 나쁨이 아니라 선과 악의 문제가 나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죠. 이 세계가 전능한 신의 창조였다면은 왜 이 세계에 악이 창궐할까라는 거. 그게 가장 본질적 문제죠. 근데 그리스 철학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굳이 찾는다면 이데아 자체는 조물주가 참조한 이데아 자체는 완벽한데 그게 물질에 구현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이데아 자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인간이 아닌 거지, 우리가. 악이라는 말은 좀 표현이 어폐가 있고, 불완전성? 불완전성은 어디서 유리하느냐? 물질. 이 진료에서 유리한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문제가 그리스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문제는.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은 분 한 분만 더. 예, 그래요.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저희가 AI 챗GPT 이런 식의 하고 있어서 대전환기라는 상을 하네요. 그럼 지금 그때는 암플라톤적이라고 하시죠.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아, 그렇죠. 지금은 뭐 완전히 반플라톤적 시대죠. 인공지능, 뭐 이미지, 영상 이미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플라톤이 이데아의 정반대편에 있다고 본 게 시뮬라크잖아요. 시뮬라크라는 말이 2500년 동안 지하에 파묻혀 있었는데 극적으로 현대에 다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라크를 만드는 게 시뮬레이션이죠.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시뮬라스형이죠. 그죠? 그래서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은 현대는 완전히 이건 시뮬라스형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라고 하는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시뮬라스형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플라톤이 다시 태어나면 기절초풍을 누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어린애들은 인생을 시뮬라크에서 시작하는 거죠. TV에서 그림, 이미지 보고, 그림 장난감 보고, 기린 막 게임하다가 이제 한 몇 살 되면 동물원에 가면 비로소 진짜 이제 기린을 보게 돼요, 진짜. 가짜만 보다가 현대는 그런 시대죠. 질문으로 이 강의를 또 멋지게 마무리해 주신 우리 참여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